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개혁 최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아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탐사보도의 칼잡이 시사저널 박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장 갔다 왔다면서요? 네,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전주에 왜 갔다 왔습니까? 전주에 재밌는 사건을 취재를 하러 다녀왔는데요. 네. 한 두세 주 뒤에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포스코 건설이 압수수색을 네. 당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예, 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꿈쩍도 안 하다가 박혁진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니 이제야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야 이제 정신을 차린 게 아닐까. 그 어제 이제 10시에 그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에서 그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포스코 건설 사옥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건설 영업 그룹장을 네? 긴급 체포를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저기 잠실 그 개포동 재건축 관련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돈을 받았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래요? 아니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그 긴급 체포된 본부장이 정치 자금에 대해서 깊숙이 연루가 돼 있고요. 또 미 게일사와 포스코 간의 이런 그 문제들 때문에 그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처럼 기사들이 나오던데요. 예, 어쨌든 그 게일사의 그런 소송 과정에서는 피고소인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포스코 건설에서 이제 그 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핸들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는 사실 어떤 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부 이제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재건축 뭐 이런 문제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박혁진 기자가 이 기사 쓸 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사를 왜 쓰느냐고 다들 많이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결국에 이제 네.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박혁진한테 물리면 네. 큰일 난다. 예. 피난다. 피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초 의원 오늘도 네. 자겠습니다. 근데 하루 안녕하십니까. 종일 어디 있었던 겁니까? 오늘- 하루 보도국에도 없고. 오늘 데프리카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 이 하이킥을 시작하기 전에 연초에 다 예약된 강의 내용들이 있어서 네. 좀 하이킥 시작해서 처음에 못 갔는데 지금 꼭 해야지요 돼서 갔다 왔는데 대가 엄청 덥더라고요. 참 데프리카. 알겠습니다. 그 데프리카에 있는 전통의 신문, 73년 전통의 매일신문 최경철 정경부장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또 야당 대표들이랑 밥 먹었잖아요. 예, 오늘 뭐 분위기 엄청 좋았다. 뭐 화기애애했죠. 이러던데. 뭐 대통령하고 얼굴을 붉히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오지 않아서 뭐 다른 분들은 아주 덕담 많이 하시고 정의당 새롭게 대표 되신 분도 뭐 대통령한테 무슨 그 강아지 방석입니까? 그런 거 선물을 하시면서 화기애애했고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께서 또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야외 이 테이블을 준비했는데 네. 그게 약간 볕이 있는 곳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손님들을 볕이 있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직접 탁자를 들고 그늘로 옮기시는 그런 모습도 연출하셨어요. 아, 화기애애했네요. 예, 오늘 아주 화기애애해서 예. 분위기 좋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분위기 좋으면 앞으로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뭐 덕담 속에 특히 뭐 그 국민의당 쪽에서 뭐 많은 덕담을 하셨다고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조직법이나 추경에서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국회가 좀 이번 주 내에는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뭐 예측들이. 그러면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왜 안 갔을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무슨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거예요? 월요일 날 홍준표 대표를 만났을 때는 홍준표 대표는 계속 한미 FTA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11년도에 네? 자기가 체류탄을 맞아가면서 통과를 시킬 때 국익을 위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서 매국노니 뭐 제2의 이완용이니 네. 뭐 을사늑약이니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이번 한미 FTA 재개정 문제가 닥친 상황에서 그때 상황을 되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 대판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홍 대표의 말씀이셨고 그래서 네. 오늘 뭐 결국 안 가시고 그 청주입니까? 수해 현장에 가셔서 오늘 자원봉사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그 밥 먹는 자리에 가서 잠깐만 있어도 되는 자리를 무슨 한미 FTA 핑계를 대가지고 굳이 안 가는 홍준표 대표의 그 머릿속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한초 의원?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일견 이해도 돼요. 지금 뭐가 이해가 아니, 됩니까?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 위치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완전 그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도 네. 애매한 상황이고 왜냐면 맥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당이나 지금 바른정당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는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빨리 난파선에 있지 말고 그 바른당으로 다시 오라고 얘기한 상태니까. 서로 난파선이래.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그 대표가 된 이후에 쉽사리 정부나 여당의 그 어떤 행사에 참여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이유로 FTA를 이유로 해서 안 가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제가 아까 오며 가면 기차 안에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재밌는 게 그 세 분 다 여자가 대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자 대표님들인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는 것 같고 저 국민의당은 저 남자분이 대표니까 이번에 아직까지 그 예산도 아직 통과 안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뭐 최우철 오늘 안 가신 게 뭐 홍준표 대표가 안 가신 게 네. 다중 포석이 있겠죠. 뭐 홍준표 대표가 겉으로는 한미 FTA를 얘기하면서 네. 그 예전에 무능했던 그 과거 야당을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지만 당시의 야당을 비판하면서 또 청와대 모임에 가봐야 원오브 댐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 아, 그렇죠. 예, 다당제 하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제1야당으로서의 색깔도 면모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뭐 청와대 모임에 갈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 다중 포석을 갖고는 안 간 것이 아닌가. 또 충청권에 가셔서 그 수해 주민들도 한번 돌아보고 수해 주민들이 사실 이번에 좀 비난이 있었어요. 뭐 너무 청와대가 뭐 즉각적인 수혜에 대한 반응도 그렇죠. 보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날 문건만 발표했다고 한번 최경철 부장께서 그렇죠. 지적을 한 적이 있었죠. 또 회의 때도 너무 그날 수해 직후에 청와대 회의가 너무 화기애애했다는 그게 그런 비난도 있었어요. 네. 인터넷에서 계속 그런 비난이 많았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포석을 갖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오늘 불참을 하지 않았나. 그 나름대로는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예전에 왜 예, 저희 박혁신 기자. 하이킥 그 팟캐스트에서 하이킥 할 때 홍준표 대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당 대표지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결국 저는 대법원 그에 걸려 있는 것과 이제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잊고 있었어요. 예. 홍준표 대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그렇죠. 남아 있는 예. 분이죠. 이제 지금 그 고법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이제 대법이 남았는데 네. 지금 파기환송 얘기가 솔솔 나오고 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이게 뭔가 정치 탄압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빼놓고서는 사실 그 홍준표 대표 스탠스를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야, 그거 잊고 있었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카이 압색, 검찰의 카이 압색이 되고 또 카이의 하성룡 사장의 비리 보고를 네.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받고도 사장 임명을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초예요. 예, 지금 카이가 지금 실질적으로 상장사이긴 한데 네. 주요 주주가 수출입은행이 지금 26%, 국민연금이 8%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분을 행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한 34% 정도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정부가 대표를 임명하는데 그 입김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개인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 뭐 이거 혹시 또 이것도 최순실과 박근혜 그 국정농단의 어떤 축이 아니냐는 네. 의구심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정정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박혁신 기자가 볼 때는 어때요? 그건 아니다. 지금 민주당계 인사들이 저희 그 하이킥에 많이 나와서 그렇게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사정정국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제 검찰의 뭐 수뇌부가 전 정권 사정에 관심이 일단 많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적폐란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이제 수사에 나서는 건데 특히 이제 이 그 방위 산업 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고 네. 지금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이 방위 사업 비리라는 게 지난 정부에서 합수단까지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막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대대적으로. 전 정권 사정에 1호 타겟으로 방산 비리를 했다는 게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예. 그 와중에도 해먹을 건 다 네. 해먹은 것 아니냐. 예. 그 지점에 포커싱을 하고 검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예, 이런 그리고 거죠. 이제 지난 그 최순실 뭐 국정농단 사태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 네. 사실
그 검찰, 그러니까 특검이나 검찰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했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방산비리, 이제 뭐 최순실 씨가 연루됐다는 방산비리 또는 금융권 비리, 뭐 아니면은 포스코나 KT 뭐 이런 쪽은 사실 수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 뭔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이 부분들을 하나 둘씩 이제 수사를 해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수사를 해간다. 네. 그 카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 카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수리온 헬기잖아요. 그렇죠. 수리온 헬기가 지금 헬기. 현재 가장 크죠. 네. 그 수리온 헬기가 가장 큰 그 현재 문제점으로 이번에 감사원 결과서도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카이의 그 지분을 6%를 하나테크인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테크인이 카이를 굉장히 사고 싶어 했었죠. 그렇죠. 하나테크인을 여러 그룹들이 사고 싶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하나가 아니야, 하나테크인이 사고 카이를 사고 싶어 했죠. 네. 거기다 대한항공도 사고 싶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막 지분을 사고 TF까지 만들었었죠. TF까지 만들어서 대한항공. 작업을 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분을 6% 갖고 있는데 주주가 납품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2,400원가의 그 부품을 더 계약했다고 공시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테크인이 주주니까 카이에다 압력을 가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사실 수사 대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그 200억 정도의 그 직원 비리도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직원을 체포를 못했대요. 지금 검찰 발표를 보면 작년 6월부터 긴급 체포하려고 이제 영장을 해놨는데 현재 체포를 못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뭐 특수수사하는 그 강력 그 수사관들을 현재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를 작년 6월에 그 검찰이 왜 여지껏 지금 거의 1년까지 체포를 못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미 뭐 검찰이 그 출국금지 내려놓고 하게 되면 국내에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잡고자 하고 맘만 먹으면 뭐 요즘은 얼마든지 그 잡을 수 있을 텐데 안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작년 6월이면 이것도 분명히 혹시라도 최순실이나 이런 그 농단의 또 하나의 축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사실은 카이라든가 예, 박혁진 기자. 이런 방사청 비리의 이제 정점에는 전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그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는 그 방위사업 감독관 자리가 검사가 됐잖아요. 아, 조상준 씨가 네네. 이제 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병우 씨 최측근인데 이분이 그 방위사업청 그 사업 감독관이면 그 보고 라인이 청장, 방위사업청장 네. 그리고 뭐 이제 국방부 장관 혹은 청와대에서 뭐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민정수석실에 가서 우병우 그 전 비서관 그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위사업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병우 수석이 이제 그 보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결국은 우병우 수석이 그 당시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사, 군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에 이제 개입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음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 수사가 뭐 지금 뭐 하성룡 뭐 카이 사장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이 종착점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저는 결국 뭐 우병우 전 수석이나 아니면은 당시에 주요 굵직굵직한 이제 방위 사업들을 결정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네. 이런 사람들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 한초요. 김관진 그 뭐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죠. 갈수 있겠죠. 왜냐 그분이 네.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도 안보실이 주로 군 인사나 그런 관련된 거는 책임을 지고 있고 거기서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이거 전 여권의 안보실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예, 말씀드리면 박혁진 기자. 그 방위 사업 그 수사단에서 첫 번째 했던 그 구속을 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옥군 전 해군 참모총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2009년에 기사를 썼었어요. 이분 기사를 뭘 썼냐면 이분이 이제 관함식이라는 걸 해요. 해군에서. 그렇죠. 관함식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이제 해군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의 군의 전력 이 정도다 해가지고 쫙 그 부산 앞바다에다가 이제 우리의 그 군함 같은 거를 딱 그 이렇게 띄워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대대적인 행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배 요트 같은 걸 띄워놓고 관함식 광고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이제 정옥군 총장 아들이 수주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2009년부터 기사를 썼는데 수사를 또 안 하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또 계속 썼죠. 계속 써가지고 결국은 이게 합수단에서 처음 수사를 해가지고 네. 구속이 됐는데 이 정옥군 총장의 그때 당시에 이메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직 공개가 아직 안 됐는데 그 이메일에 보면 혼자 죽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고위 관계자들 이름이 그 이메일에 등장을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 합수단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갔어야죠. 그런 부분까지.
근데 정윤의 문건처럼 그냥 덮었네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건 수사를 조율을 한 거죠, 청와대에서. 아.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보지 않을까, 제가 전 그런 생각도. 이번에 정옥근 총장 그분 저기 한초요. 항소심에서 무죄 받지 않았나요? 무죄 나다가 다시 유죄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그것도 그 관함식 그 비리를 아들이 3천만 원이가 얼마에 저 받았다 해서 그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리라는 게 사실 이상하게 보면 해군 쪽이 많이 나와요. 해군 쪽이 그 우리가 규모가 커서 그래요. 예, 규모가. 그러니까 한 대 통으로. 배를 한 대 쏴도 워낙 크고 해요. 뭐 1조 그러니까 2천억 막 이렇게 되니까. 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해군 취재를 예, 많이 했었는데, 박수진 기자. 그래서 해군하고 제가 소송까지 가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 여러 번 다녀왔었죠. 네. 그게 이제 뭐 정국 총장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이 해군 사업이라는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해군은 그 이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군 수뇌부가 가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만 말을 맞추면 여기서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은 사실은 굉장히 좀 그런 비리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는 조직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이. 야, 해군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박혁진 기자는 돌봐야 될 늦둥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공략하면 조금 뭐 좀 봐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언뜻 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찔리면 피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KT 그리고 국민은행, 포스코 여기 있는 이 그 수뇌부들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실 정권이 예, 바뀌면 최영철 부장. 이른바 그 관제 회사들,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은행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총수가 스스로 물러났거나 아니면 외압에 의해서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지금 진용이 곧 갖춰지고 하면은 은행권도 인사 태풍이 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포스코도 사실 뭐 전 정권에서 그 총수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죠. 또 미국도 이번에 못 따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뭐 별로 호응도가 없다고 보니까 권오준 회장도 뭐 별로 오래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적죠.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KT, 국민은행, 포스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KTNG 이런 데까지 있는데 여기다 민영화 된 거 아니에요? 민영화 됐으니까 뭐 그 딱히 떨어지는 문제가 없으면 여기 있는 CEO들은 그리고 KT 황창규 회장이나 뭐 윤종규 KB 국민은행 회장 그리고 포스코 권오준 회장 이게 다 세 분 다 연임이 다 확정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봐야 되는 한초예요? 게 사실은 이 회사들이 민영화 됐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 산업의 주요 핵심 부분들이고 또 그 철강도 사실은 방위 산업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KT는 뭐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좀 해서 통신 산업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기억나는 사건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옛날에 ING가 국민은행 대주주일 때 네. 그때 그 김정태 행장님인가요? 네, 네. 연임을 하려고 막 ING를 동원해서 왜 간섭을 하느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때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그때 네. 막 했었죠. 근데 결국은 정부가 ING한테 너희도 금융산업을 한국에서 하려는데 왜 금융의 감독을 안 받으려 하느냐. 소위 말해서 창구지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물러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는 좀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네, 최영철 대통령 부장. 취임한 직후에 각 은행들이 전부 여성 부행장들을 막 갑자기 늘렸죠. 아, 그렇죠. 뭐 부장 중에 아주 그 승진이 늦은 분까지 발탁을 시키면서 여성 부행장을 막 늘리고 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은행이 아직 관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전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풍경과 모습들이 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 산업만 해도 진입 장벽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무슨 신규 은행을 허가를 해줍니까? 절대로 아니죠. 결국 정부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어서 정부가 말하는 대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은행장이나 그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뭐 결국 청와대의 입김에 맞는 사람들이 다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물론 청와대는 부인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 윤종규 KB 국민은행 회장을 물러나게 하려면 무슨 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KB 쪽에 물어보면 그렇게 물러날 부실이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실적이 좋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실적도 좋고 뭐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쭉 기사가 나왔던 것들을 보면 제가 다 검토를 해봤거든요. 네, 한초예요. 사거리 검토를 해보니까 그 안종범 수석과 관련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성대 그 성금에? 성금에 예,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그 안종범과 그 윤정규 회장에 따른 기사들이 설설 조금씩 보이는데 이게 열심히 잘 막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처럼 잘 찾는 사람들 아니면 잘 찾을 수가 없는 상태고, 두 번째로 그 따님이 아마 그 검사 부산에서 검사 시절에 그 고소인의 고소장을 분실했어요. 근데 그게 뭐 큰일입니까? 그거 엄청 큰 일이죠. 그게 우리가 우리 일반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검사로서 엄청 큰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이영진 앵커님한테 이런 걸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진정했는데 네. 그 민원인의 그 진정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잊어버렸으면 민원인한테 솔직히 나 잊어버렸으니까 네. 그 복사해놓은 거 있으면 한 번 더 갖고 오셔 이러면 됐는데 본인이 그냥 임의대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갖고 그게 사문서 위조 아닌가? 공문서 위조가 된 거죠.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엄청 큰 사건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그냥 제가 잊어버렸으니까 복사본 갖고 계시니까 네네. 그거 주세요 해서 처리를 잘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걸 본인이 그냥 만들어 그 버렸어요. 윤정규 회장 딸이라는 거죠. 따님이 근데 그렇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예, 건 사실 박혁준이죠. 그거 자체보다도 그거를 그 기사화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데가 KB 아마 홍보실. 예, 그렇죠.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기사를 사실은 이게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딸이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했던 게. 근데 이거를 이제 취재가 들어가니까 KB 홍보실에서 나서서 좀 그 딸 검사인 딸하고 KB 홍보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이게 사실은 그 기업을 사유화시키다시피 했다고 볼 수 있는 윤정규 거죠. 회장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차곡차곡 다 쌓였겠죠. 이게 제 그 기자를 잘 알거든요. 한초예요? 그 기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 KB의 그 담당 임원이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아니 상무님은 회사 일을 하셔야지 왜 회장님 개인 일을 하시냐고. 그래 그거 좀 그러졌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속 취재도 더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했는데 그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이 따님이 그 잊어버리신 분이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거를 갖다가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검찰은 징계를 받고 나면 사실은 그 공무원들은 징계 사항이 있으면 사표를 처리하지 수리가 안 않지 되죠. 수리가 안 않습니까? 되죠. 예. 그 처리를 한 다음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징계를 받고 처리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분은 그냥 처리가 돼버렸어 사표가. 징계를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또 다른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누군가 위에서 뒤를 봐준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 비리가 나와서 그때 아마 그 기사도 그 기자가 그래서 쓴 걸 거예요. 왜 이거를 정상적으로 절차를 안 밟았느냐.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고 나가야지. 이번에 그 검찰 그 회식 이영렬 사건도 중앙지검장. 사실 그 사표 냈지만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해임 네.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한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니냐. 아니 이영로 지검장까지도 그렇게 사직서가 처리 안 되는 형태로 지금 징계 절차를 밟았던 예. 그런 형태인데 평검사가 평검사한테 예, 그런 거는 특혜가 완전 갔다는 거예요. 특혜일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게 있겠네. 완전 이것도 혹시 그 검찰의 어떤 적폐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그 기사가 그 기자 자체가 그 기자분이 그 검찰 아주 출입하는 법조 출입에 좀 잘 하시는 분인데 그 기사를 썼더니 이제 KB에서 그렇게 이제 압력이 들어오고 그 기자는 KB한테 뭐라고 하고 막 이랬던 게 아마 기자들 사이에서 대단히 유명하신 사건일 겁니다. 안종범이 아니고 우병우의 스멜이 살짝 나는 그런 느낌.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죠 지금은. 그 사실은 예, 박희준 기자. 안종범하고 우병우 전 비정석하고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역할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스타일도 좀 다르고. 에피소드인데 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누화동,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 이 통인동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있는 누화동에 뭐 이제 그 횟집에 갔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맨날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안종범. 아니 그 우병우랑?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홀인데 네. 두 사람이 와가지고 맨날 자리에다가 병풍을 쳐달라고 그렇게 아니 그냥 홀에다가. 홀에다가 그냥 안 보이게끔 그렇게 이렇게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네. 저 인간들은 누군데 그렇게 와가지고 네. 병풍을 꼭 쳐달라고 하나 그랬더니 그게 그 두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안종범 나중에 TV 보고 우병우가. 알았다. 와.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되게 자주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많은 얘기들이 오갔겠죠. 그렇군요. 예. 야. 그 횟집 저희도 한번 가시죠. 우리도- 하이킥 회식으로 우리도 가서 병풍을 평프랑을 치시죠. 치는 걸로. 야, 그러면 예. 경제 쪽을 잡는 그쪽과 그다음에 사정 라인과
법조, 네. 뭐 여러 가지 경찰 예. 이쪽은 또 우병우가 군까지 양쪽에서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슨 얘기가 왔다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둘이 있는 자리에서 병풍을 치고 뭔가를 얘기했다라는 건 사실 뭔가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하는 그림인 거죠. 예. 갑자기 11.6 생각이 나요. 병 붙였다 그러니까. 경제 권력은 사실 네, 박근혜 최경철 전 정부 때 그 안종범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정 쪽은 우병우라는 건 뭐 지금이야 거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네. 전부 다 했었죠. 각 네. 지역별로 각 기업과 각 지자체를 연계시켜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했는데 삼성은 대구도 하고 경북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 네. 유일하게 삼성이 두 군데 나를 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경북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원래 맡기로 한 건 포스코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에 본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됐는데 그 전날 밤에 바뀌었습니다. 삼성으로. 왜냐하면 경북도에서 청와대에 강력하게 강행했죠. 근데 그 포스코에서 결국 삼성으로 바뀌게 된 것은 안종범의 힘이었죠. 그 안종범 수석이 바로 전화해서 삼성이 하나 더 맡아라. 이렇게 되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래는 대구만 삼성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경북까지 삼성이 맡게 되죠. 그만큼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고 뛰어났다고 할 만큼 경제 권력이 뭐 안종범 수석한테 집결이 돼 있었죠. 그러면 계속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요. KT하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로 다시 수사를 CEO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예. 뭐 저희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취재해봤을 때 나오고 있는데 예. KB국민은행 윤정규 회장 정도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안 가지고 만약에 이 그 뭐 CEO 자리를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KT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포기하는 분위기가 좀 최근에 보이고 있어요. 자리에 황창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권호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최경철 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미국 방미 순방에 따라가지 못했던 거를 시그널로 해가지고 포스코 건설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윤종규 KB 국민회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연임에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은행 금융기관은 우리가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죠. 대출을 해주는데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또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그 내부적인 상황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추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좀 더 자세히 네, 자세히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 글로벌 금융 사태 나왔을 때 그 우리은행에서 그 해외 그 PF를 많이 해줬잖아요. 네. 그 당시에 우리은행 그 PF 나갈 때 보면 그 PF에서 사고 친 그 부장급 임원들이 대출을 어떻게 해주냐면 1,000억이 대출을 하려면 심사위원을 올라가야 되니까 955억만 해줬어요. 그런 건들이 막 터져서 나왔거든요. 지금 KB도 아마 그런 부분에 감사가 시작되면 왜냐하면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금융감독원장이 바뀌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들어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들여다보게 될 거고 사정당국에서는 분명히 이게 과거의 구정권에 그 검찰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니 그걸 다시 한번 다 들여다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근데 지금 현재 KB에서는 뭐 지주회사 회장하고 행장하고 분리한다 뭐 이런 걸 맞아요. 예. 그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그런 걸로 많이 보인단 하고 말이에요. 말씀들을 네? 하고 계신데 그거는 본인들의 의지고 아직까지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이다. 사실 포스코나 KT도 아직 말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청와대의 의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청와대가 이제부터 본인들이 대권을 잡은 이후에 농공행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농공행생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 그걸 가동한다고 했잖아요. 그 임종석 실장의 그 인사위원회, 네. 그 검증위원회에서 시작하겠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이제 처리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 그렇죠. 상태고 그 심지어는 그 노조들이 그 적폐로 빨리 물러나야 될 공공기관장들 막 명단도 막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이제 지금 바로 하지는 않는 거죠. 이제 단계적으로 밟아가겠죠. 총리가 되고 장관이 바뀌고 뭐 그러면 그다음 기관장들 바뀌고 뭐 이런 순서대로 내려가는 게 순서겠죠. KB라는 은행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큰 은행 아닙니까, 그죠? 그 전통적으로. 가장 큰 은행의 행장이 그다음에 또 회장님이기도 하죠. 지주사 회장까지 네? 겸임하시고 계시니까 상황을 딱 보시면 아마 이게 내 용태가 맞겠는가 아니면 걔대로 있는 게 맞겠는가
스스로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은행장이 롱런을 한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요? 예, 특히 또 밑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밑에 그 수많은 부행장들이 이 정권에 연이 없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또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 감독원이 감독권을 행사해서 그 KB에 대해서 무슨 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부적으로 말들이 있겠죠. 뭐 노조에서도 한 말씀 하실 거고 여러 가지로 그 권력 관계가 작용하다 보면 결국엔 정권 바뀌고 나서 계속 연임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 그 한초 의원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KT나 포스코도 특별한 움직임은 안 보이는 것 같다. 현 정부의 움직임, 뭐 기관이나 뭐 이런 거. 박규진 기자는 이런 걸 제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검찰 거의 최고 수뇌부랑 인연이 좀 있으시죠? 그쪽을 취재가 가능하잖아요. 그쪽에 뭐 움직임 같은 대답은 잘 안 해주던데. 아, 그래요? KT나 뭐 KB 국민은행이나 포스코나 뭐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 검찰이? 포스코는 확실하고요. 네. KT는 제가 정확히 뭐다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의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건 없고, KB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국회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당 쪽에서 KB 문제 윤 전 있다. 회장이 문제가 있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민주당 있습니다. 쪽에서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얼마 전에 노조 그 위원장 선거에 그 은행에서 불법으로 개입했다고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항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일이 처음에 작지만 커지게 되면 그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금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번에 임명되셨잖아요. 그분이 수출입은행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수출입은행장 인사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후속 인사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입김을 할 수 있는 그 임명할 수 있는 그 은행장들이나 금융기관장들은 이번에 아마 싹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거래소 이사장도 지금 뭐 고소당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장들이 사실 정권 바뀌면 싹 그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다 순차적으로 다 이제 바뀌게 되겠죠. 민주당의 네? 또 이용득 최고위원입니까? 네. 그분이 네. 또 금융산업노조 금융위원장 위원장 출신이에요. 하셨죠. 그분이 은행에 대해서 뭐 속된 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을 테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카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정 정국이냐. 그런데 검찰을 가장 많이 여기서 출입하고 있는 박혁신 기자가 사정 정국이 맞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사정 정국의 가장 핵심은 최순실 국정농단 전 정권이죠. 예, 그렇죠? 예. 사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검찰 수뇌부가 이제 다 뭐 총장까지 다 해가지고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특검에서 다 끝난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할 얘기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방산비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이제 지금 카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이게 그 지난 정권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차세대 전투기 사업까지 저는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F-35.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 가면 이제 청와대 뭐 고위직 이름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도대체 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어떻게 중간에 바뀌었고 김관진 그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라는데 그 정무적인 판단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불거져 나올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본인 입으로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 예.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도 광고회사나 마케팅 본부장을 갑자기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가 앉혔던 황창규 회장이 왜 거기에 수사를 안 받았던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예. 그렇잖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 지금 포스코는 이미 너무 많은 얘기들에 그렇죠. 대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최근에 확인한 거로는 뭐 이미 정준양 회장 관련된 것도 다시 또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2015년에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 사정 정국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그 관행이나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 모든 일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그 입장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그 기관들도 잘못된 부분들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그 최순실이나 정윤회 뭐 이런 분들의 인사 개입이랄까 권력 개입이 있었던 부분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완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헤칠 거라고 봐요. 지금 아직 그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임명 안 됐죠. 그 그렇죠. 청문회를 아직 안 했기 아,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직 맞습니다. 포지션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장수가 있어야지 배를 출항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현재 상태에서라도 예를 들어 지금 그 카이가처럼 방산비리 같은 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방산비리 수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많은 자료가 갖고 있으니까. 수사를 했어요. 근데 수사를 했는데 덮었단 말이죠. 그럼 왜 덮었냐? 그걸 이제 밝혀내기 시작하면 누구 때문에 덮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점 그 이야기가 커지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은 확실히 사정 정국의 시작이 됐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고 거죠. 또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이 가장 핵심은 삼성이잖아요. 삼성 이재용의 유죄잖아요. 네. 그런데 흘러가는 모양새로 보면 최근까지 특검이 좀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긴 들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뭐 정유라 씨가 얘기라고 하죠. 예, 네. 뭐 나와서 예. 살모사보다 더 독한 발언을 했다는 등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문건도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 사정정국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그 압박. 뒤에서 좀 힘을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든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로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도 무죄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문에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그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당성으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무죄가 나오면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 사건을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파헤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건을 지금 수천 건을 계속 나온다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오늘 오후에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100대 국정과제 발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들하고 오찬도 있었고 해서 내일 아마 할 겁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문건을 또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것이 더 나왔고 또 면밀히 살펴보니 이것은 사실 청와대의 농단이다. 이 하지 알아야 될 지시를 하였고 결국에는 뭐 범죄로까지 갔다고 그 청와대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노리는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국정에 관여하면서 네. 월권을 했느냐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청와대가 집중을 할 겁니다. 그것이 나오면 삼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정 라인에서까지 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성 조치들을 했다. 이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은 뇌물이 확실히 되겠죠. 광범위하게 경제 권력이었던 안종범 수석이 삼성을 도와줬고 사정 권력이었던 우병우 수석이 삼성을 도와줬다는 이런 완결 종합 판결을 딱 내놓는다면 이 국정농단 수사는 더욱더 확대돼서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뇌물 수사로 종결 지으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영진 앵커 말씀하신 한초 의원. 부분은 이제 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롯데도 현재 그 뇌물 수사로 받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롯데는 면세점 때문에 뇌물을 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면세점 롯데는 두 번이나 떨어졌다. 그렇죠. 특혜 저기 한화하고 두산이 갑자기 네. 부상을 한 거죠. 그래서 떨어졌다고 이제 이야기가 네. 나왔어요. 그럼 롯데는 입장에서는 우리 억울하다. 우리 면세점 때 로비한 적 없다라고 이제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죄를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부분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칫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삼성이 되는 거죠. 근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돼 버리면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처럼 그 정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유라 씨가 오늘 보도를 보면 벌써 그 변호인들하고 일주일째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째 연락을 안 할 정도면 우리 보통 변호사 그러면 날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호사가 이제 적이 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경재 변호사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쪽 네. 변호인들은 이제 속 터지겠죠. 네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재용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했습니다. 강제 구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어요. 서로 불리한 얘기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런 전략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서 이제 증언을 거부하거나 그렇죠. 불리하기 때문에 이야기 잘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적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지금 펼쳐나가고 말을 있습니다. 바꾸고 예, 있죠. 예. 네. 검찰에서 뭐 강압적으로 했다, 특검에서 그렇죠. 강압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싱가포르 대학 그 신장섭 교수님인가요? 네. 그분도 증인으로 모셔다가 막 그런 이야기도 지금 재판을 지금 삼성에서 총력전을 피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신장석 교수는 매일경제 출신이죠? 그, 네, 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삼성이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방어를 해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 부분만큼에서 무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엄청나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현 정권은 벌써 그 문건도나 청와대에서 뭐 처음엔 청와대 들어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라. 종이 8장인가 뭐 그것뿐 인수인계 못 받았다고 근데 지금 점점 문건이 뭐 몇천 건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네. 발표로 내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거를 문건을 놓고 갔을까요? 그 누군가가 놓고 갔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네. 문건 얘기 나오니까 언론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그 일부 내가 작성한 네, 거라고 네.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분은 지금 청와대 기획비서관 하다가 이번 바로 직전에. 예, 네. 지금 이번 정권에 그 중용이 다시 했죠. 중용대학 네. 국무조정실장 가신 분이에요. 아. 그분이 내가 한 거라고 인정해버리게 될 경우에 회의 때 이런 거 내가 다 받아서 적고 이런 거라고 할 경우에는 더 파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지금 이제 다투게 되는 게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지금 이야기가 되니까 이 재판도 사실은 좀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오래 갈 수가 없는 재판 아니에요? 6개월 안에 뭐 그러니까요. 결론을 내야 되니까 1심에 대해서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다시 뒤집어서 네. 탈탈 털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거죠. 거기에 위기감을 KT, 예. 좀 느끼는 거는 사실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공판 검사들, 그러니까 공소유지를 박혁진 기자. 도와주라고 이렇게 위에서 좀 지시가 내려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재에 있는 특검 인력을 가지고 공소를 유지하기가 좀 버거우니까 좀 현직 검사들을 더 투입을 해서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을 좀 도와주라.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위기감을 좀 읽을 수 있는 거죠. 위기감을 읽을 수 있다. 검찰의 위기감이죠. 공소유지 특검의 공소유지 그러니까요. 위기감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초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그 지금 이영진 앵커 말씀하신 대로 권력이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권력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만약에 무죄를 다 받게 돼버리면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건 상황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KT나 KB 국민은행, 포스코나 어떻게든 여기까지도 다 뒤집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KT 입장은 그러고 저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나는 네, 내가 한철. 위에서 시켜서 했어. 위에서 하는 데서 해줬을 뿐이야. 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없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빠져나갈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황창규 회장은 또 그런 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리에 뭐 특별하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만두면 그만두겠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KT 같은 경우에는 황창규 회장이 그만두면 같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까지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만둬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나가야 자기네들이 자리가 생기니까 생기죠. 여기서는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황창규 회장이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나 그런 뭐 증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그 밑에 압력 때문에 결국 나가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의혹쟁이들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승진 하나로 그 바라보고 사는 건데 결국 그런 압력들과 이런 정치 상황에 맞물려서 지금 뭐 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기업들은 대규모 인사 태풍이 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아까 우리 저 민간 기업이 됐는데 한철이요? 문제라고 말씀 우리가 네. 했잖아요. 근데 KT 같은 경우도 황창규 회장이 오면서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황창규 회장이 10년, 100년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BC카드 사장도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막 사람을 네. 많이 엄청 많이 데려왔죠. 데리고 온 것도 사실 그분들도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BNK 금융지주 회장도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주가 조작으로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쪽에 저희 빨대가 죄송합니다. 빨대가
죄송합니다. 취재원을 칭하는 저희들끼리 속어였습니다. 속었는데 근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지금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후임 회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그럼 정권에 하고 좀 교감이 좀 있는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라서 지금 임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계속 그 구속되신 분은 나 나갈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이번 보석도 이번에 기각이 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장들은 아까 우리 최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그 감독이나 이런 거 받기 때문에 일부 다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NK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쪽의 금융인들 얼마나 많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낮게 엎드려야죠. 행장추천위원회도 지금 끝까지 미루고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지금 상당 부분 시일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현재 그렇죠, 그 정부의 의중을 모르니까 어떤 분으로 현재 해야 될지. 사실 부산 지역에는 그 특정 학교들 이 세력들이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시고 그런 학교 세력들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부산 지역에서는 상당한 패닉에 빠진다고 더 이해가 재밌는 되겠습니다. 얘기를 우리가 조금 잠깐 해보자면 KT하고 국민은행하고 포스코하고 행보가 좀 다릅니다. 회사들이.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 황창규 회장은 그냥 뭐 하자 그냥 해외 출장 가버렸어요. 해외 출장 가버렸어요. KT 회장님은 네. 어젠가 그저께 그 KT 프로야구 선수단 고기 회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맹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나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거를 피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오늘인가 어디에 가셔가지고 자기는 임기를 다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한마디 하신 것 같더라고요. 권 회장님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권호준 회장님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가 진짜 좋은가 봐요. 정말 좋은가 봐요. 포스코 회장이 엄청나죠. 그 계열사만 해도 지금 아직도 한 5, 60개는 될걸요. 포스코가. 그만큼 뭐 그 많은 계열사들의 인사권을 휘두르고. 이 세 분 다 어떻게 보면 뭐 내부 승진, 권호준 회장은 뭐 연구소 출신이고 네. 내부 승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뜬금없이 오신 그런 그렇죠. 케이스거든요. 예. 황창규 회장 KT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통신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런데 황해 법칙이라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그 굉장한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KT를 바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황창규 회장이 맨날 KT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삼성에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왜 안 돼? 그런 얘기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그만큼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들이 굉장히 이게 탁탁탁 박혀 있던 거죠. 지금 사실 권호준 회장 같은 경우도 저랑 해외 출장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2011년에 그 당시 권호준 사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한참 자원외교 한다고 했을 때 볼리비아 출장을 같이 가서 그때 이제 다 이제 출장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 그 1층 바에서 이제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면서 네.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그때 이제 제 판단에는 저분은 참 자리 욕심이 없으신 분이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오판을 했던 게 나중에 이제 그 자리로 딱 올라가시니까 사람이 아주 굉장히 권력욕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볼리비아에서 대단한 자유를 보셨기 때문에 욕심을 다 보이신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제가 이거 한 가지 꼭 시간이 얼마 없지만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포항에서 피펀드라고 해서 포항 포스코에서 100억 정도의 그 지역 그 벤처기업들을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펀드라는 걸 조성해서 지금 투자를 해주고 있어서 작년 11월 달에 이미 계획서가 들어가고 심사가 들어갔는데 그걸 금년 3월까지는 다 이미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연락이 와가지고 5천만 원 투자하겠으니까 할렘 하고 말렘 말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갑자기 공중 분해가 되게 생겼어요. 그것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겁니다. 펀드 조성도. 근데 재밌는 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있는 기업들은 이미 다 줬어요. 1억씩 해서 다 줬는데 나머지 회사들을 지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야, 자기 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 결국에 그런 일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여튼 인사 태풍은 곧 불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임명장을 거의 다 청와대에서 줬고 인사는 이제
1차 내각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 뭐 외청장이 조금 남아있지만 근데 뭐 경찰청장은 뭐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 거라고 청와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사 인선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대선 때 많이 도와줬던 분들을 위한 농공 행상 인사는 공기업들에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좀 하셨고요. 물론 그게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선에서 많이 도왔는데 뭐 자리를 전혀 주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해보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신선했고 뭐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평소보다 빠르고 큰 박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흥분한 듯한 발표자의 목소리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하지만 듣는 내내 생각이 나는 건 돈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셈이 빠른 정부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